안녕하세요. 저는 농산물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 정미애라고 합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남편이랑 둘이서 30년 넘게 농산물 떼다가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거창하게 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트럭 몰고 다니면서 이 식당 저 식당 배추며 무며 갖다 주는 그런 일이죠. 손톱 밑에 흙 끼고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타고 남들 보기엔 그냥 평범한 시골 아줌마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석 달 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결혼하게 됐는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거든요. 여태껏 살면서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일은 처음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딸 은주는 올해 34이에요. 중소기업 경리과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성실하고 착한 애라 저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공부도 알아서 하고 취직도 알아서 하고 모든 군소리 없이 묵묵하게 해내는 그런 딸이었죠. 말수가 적은 대신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에요. 그 일을 이야기하려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딸이 벚꽃이 필 때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들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죠. 엄마,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회사 워크숍에서 알게 됐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어떤 사람인데? 중견기업 과장이야. 나보다 한 살 위고 성실하고 다정해. 무엇보다 나한테 진심인 것 같아. 엄마. 처음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이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일만 하길래 저도 남편도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우리 은주가 드디어 사람을 만났어. 아휴, 이제야 마음 놓이네. 상대는 성민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딸 말로는 처음 만났을 때 딱 봐도 착하게 생겼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자기 이야기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더 들어주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딸이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1년 반쯤 사귀고 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민이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더라고요. 딸이 전화로 그 얘기하면서 울먹울먹 하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엄마, 나 결혼해도 돼?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빨리 결혼해서 엄마한테 예쁜 손녀도 하나 낳아줘. 엄만 벌써부터 손주 이야기야. 그래도 진짜 고마워, 엄마. 성민이 오빠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야. 우리 딸도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어서 그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근데 그때 딸이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근데 엄마, 시어머니 될 분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 만나보면 알겠지만 좀 특이하셔. 특이하다니? 어떻게?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자존심이 엄청 세시고 본인 자랑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성민 오빠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거든.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그런가? 어쨌든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면 어떻고 덜 까다로우면 어때? 딸만 행복하면 됐지 싶었어요. 솔직히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결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젊은 시절엔 시어머니와 많이 다퉜는데 지금은 좀 편해진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예고였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게 좀 후회가 돼요.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첫 상견례는 시내 한정식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아직 정식 상견례는 아니고 그냥 얼굴 한번 보자는 자리였죠. 저는 남편이랑 같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뭘 입고 갈까 한참 고민하다 그냥 평소에 입던 깔끔한 옷으로 갔어요. 저는 원래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액세서리도 결혼 반지 하나가 전부예요. 남편이 올라가는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긴장되네. 사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글쎄, 은주가 좀 까다로우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겠어. 우리가 잘하면 되지.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 열심히 웃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남편을 농담 반 진담 반 다독이며 식당에 들어서는데 사돈 될 분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성민이랑 같이 앉아 계셨는데 절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첫인상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오셨는데 가방이 샤넬, 귀걸이가 반짝반짝, 옷도 어디 백화점에서 산 건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요. 이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마치 물건값 매기듯이요. 어머, 사돈 될 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인사는 그렇게 하시는데 눈은 안 웃더라고요. 악수를 하면서 제 손을 슬쩍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손이 참 거치시네요. 농사일 하시면 손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관리를 좀 하셔야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해요. 순간 멈칫했어요. 첫 만남에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요.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사돈이 계속 말을 이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고생이라는 걸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뭐든 다 해줬거든요. 우리 성민이 아버지가 사업을 했었는데 뭐 그 덕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요즘도 편하게 살고 있고요. 애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한참 늘어놓으시는데 옆에 있는 성민이 표정이 영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가끔 어머니 하면서 말리려 해도 사돈이 손을 휘휘 젓더라고요. 예, 어른들 이야기하잖아. 잠깐 가만히 있어봐. 제 딸 은주도 어색하게만 웃고만 있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사돈은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가방을 샀는데 얼마였네. 해외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왔는데 어땠네. 어떤 유명한 사람을 모임에서 만났네. 들어도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냥 듣기만 했죠. 저희는 원래 말이 없는 편이라서요. 남편이 중간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사돈이 바로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 결혼이 뭐가 중요해요. 이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인데 뭐가 맞아야 결혼을 하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돈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은 뭐 하세요? 뭐 농사 지으신다고요? 네, 농산물 도매상을 해요. 채소나 과일 같은 것 떼다가 식당이나 호텔에 납품하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네요. 새벽에 일어나셔야 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이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일.
그 단어와 함께 말하는 그 여자의 말투가 사람을 정말 무시하는 말투더라고요. 딸과 예비사위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익숙해지면 할만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직업에 귀천이 어딨겠어요. 애 잘 키워서 시집 보낼 수 있게 키운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그래도 힘드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전 좀 연약한 편이라서요.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바로 몇 분 전에 백화점에서 5시간 넘게 쇼핑을 했다며 그 목록을 들었는데 연약이라니 참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뭐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그게 자기 아들 얼굴에 침 뱉는 일인지도 모르고 저러니 참 예비사위가 불쌍하더군요. 근데 밥을 다 먹고 계산할 때 일이 벌어졌어요. 성민이가 계산하겠다고 카드를 냈는데 사돈이 갑자기 안 돼, 내가 낼 거야 라면서 카드를 빼앗더니 직원한테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쏘는 거야. 사돈들 처음 만났는데 당연히 내가 내야지.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난처한 얼굴의 직원이 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됩니다. 사돈 얼굴이 순간 빨개지더라고요. 귀까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가방을 뒤지면서 다른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네. 이것도 안 돼요? 잠깐만요. 결국 성민이가 자기 카드로 계산했어요. 사돈은 아이고 오늘 카드를 잘못 가져왔네. 남편 카드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라고 둘러댔는데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남편 카드가 아직 있을 리가 없죠. 명품으로 치장하고 잘난 척하더니 카드값도 못 내는 사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 이후로 저는 슬슬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아무래도 딸을 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상견례 했을 때 그 사돈분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뭐가? 잘난 척은 엄청 하는데 카드가 안 되잖아.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계산은 아들한테 시키고. 글쎄, 그냥 그날 카드를 잘못 가져왔을 수도 있지.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넘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찜찜한 게 가시질 않아서 딸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은주야, 성민이 아버지가 사업 크게 하셨다며? 그럼 집안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야? 딸이 좀 뜸을 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대. 그 뒤로는 시어머니 혼자 성민이 오빠 키우셨다더라고. 그래? 근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명품에 해외여행에 돈을 꽤 쓰시던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 딸이 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사실 성민이 오빠가 월급 절반을 매달 어머니한테 드린대. 생활비랑 용돈이라고. 아버지 안 계시니까 본인이 부양해야 한다고. 뭐? 월급 절반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대. 시어머니가 늘 내가 너 아빠 없이 혼자 키웠다. 네가 효도해야지 이러셨나 봐. 월급 절반을요? 아무리 효자라지만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성민이도 과장이면 어느 정도 벌긴 하겠지만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앞으로 살림도 차려야 하는데 월급 절반을 매달 어머니한테 갖다 바친다고요? 은주야, 그럼 성민인 저축은 있어? 그게 많이는 없대. 매달 드리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면 결혼 자금은? 딸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저도 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더 알아봤어요. 뭐 거창하게 흥신소 같은 데 맡긴 건 아니고 사돈이 열심히 하는 SNS를 딸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죠.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옛날 사진을 재탕한 거더라고요. 사진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언니 7년 전엔 정말 젊어 보였네 라고 쓴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 쇼핑했다면서 올린 사진도 이상했어요.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인데 사돈 얼굴은 없이 가방과 몸 일정 부분만 나온 사진이었는데 찾아보니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더라고요. 아예 다른 사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돈이 첫 만남 때 들고 오셨던 명품 가방 있잖아요. 그건 사돈 얼굴과 함께 가방이 SNS에 올라와 있었는데 대부분이 부럽다는 댓글이었지만 가품 같다며 의심하는 글이 두어 개 달려있더군요. 전 그때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겉으로 보이는 거랑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그래서 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죠. 은지야, 엄마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닌데 시어머니 될 분이 좀 허세가 있으신 것 같다. 앞뒤가 안 맞아. 잘 알아보고 결정해라. 뭐가 앞뒤가 안 맞아, 엄마? 명품 들고 다니시면서 카드는 안 되고 SNS엔 자랑글 올리시는데 다 가짜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상하지 않아? 제 말에 딸은 별거 아니라는 투로 웃더군요. 에이 엄마 너무 예민해. 시어머니가 좀 허영기 있으시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분은 아니야. 성민이 오빠가 좋은 사람인데 그걸로 됐지. 엄마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아니 엄마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이제 34이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믿어줘. 저는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딸이 좋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속으로만 불안했죠. 그리고 제가 너무 과했나 싶기도 했어요. SNS가 사람을 대변해 주진 못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사위인 상민이가 워낙 애가 착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다시 한번 만나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사돈이 오자마자 서류 같은 걸 꺼내시더라고요. 사돈, 결혼 준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미리 정리해 왔어요. 서류를 딱 보니까 결혼 비용 목록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을 보고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성민이가 장남이잖아요. 요즘은 예단을 얼마 정도 하던가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5천만 원은 해야 한다던데. 그 물가가 올랐으니까 7천만 원은 해야 되려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7천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단을 7천만 원이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사돈. 서울에서는요. 시골에서는 얼마 하세요? 시골에서는 얼마 하냐니. 안 그래도 예단 때문에 놀라고 화가 날 정도였는데 말투는 왜 저렇게 비꼬는 투인지. 그리고 예물도 요즘은 좀 제대로 해줘야지 않겠어요? 우리 성민이가 좋은 회사 다니는데 그에 맞는 시계랑 예물은 있어야죠. 시계는 뭘로 하실 거예요? 중저가 시계로는 안 돼요. 우리 애 정도면 고가 브랜드는 돼야죠. 남편이 옆에서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좀 이라고 하려는데 사돈이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신부 측에서 전세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서울에 괜찮은데 전세 잡으려면 한 3억은 있어야 할 텐데 사돈 댁에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죠? 3억이라니.
예단 7천만 원의 예물도 해야 하고 거기에 전세금 3억까지 내라는 말에 저도 완전히 어이가 없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돈,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집이 어딨어요. 예단의 예물에 전세금까지 다 신부 측에서 내라고요? 지금 하는 결혼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지 우리 딸이 결혼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서 하는 결혼인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다 부담시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민이가 대릴사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장가를 가는 건데. 제대로 된 장가? 말 잘하셨네요. 그럼 당연히 결혼식에 드는 비용은 둘이서 나눠야 하는 거지. 왜 우리 딸만 모든 걸 다 부담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사돈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마치 시골뜨기 보는 눈초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사돈은 모르시나 봐요? 서울에선 다 이렇게 해요. 시골에서는 안 그런가 보네. 역시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한다니까. 성민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은주도 저축한 거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겠다고요. 근데 갑자기 왜 여기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야. 사돈이 성민이를 휙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게 하더라고요. 성민이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쯤에서 선을 그어야겠다 싶었어요. 사돈, 그건 정식 상견례 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에이, 미리미리 정해놔야 준비가 되죠. 왜 자꾸 미루시려고 해요? 미루자고 하는 이야기는 예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쪽한테 모든 걸 다 부담시키는 결혼을 저희가 왜 합니까? 애들이 좋아해도 전 그러고 싶은 마음 없으니 다음 상견례 될 때까지 사돈께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결국 그날은 결론 없이 끝났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한숨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사돈이 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 애들 결혼을 안 시키고 싶었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막무가내지? 게다가 결혼 비용을 모두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다니 우리가 멍청한 바보처럼 보이나? 아니면 우리 딸이 싫어서 괴롭히고 싶은 건가? 그러게, 나도 저 의중을 모르겠어. 나중에 딸한테 들으니까 사돈이 뒤에서 저희 욕을 했다더라고요. 성민이 앞에서 대놓고요. 역시 시골 사람들은 인색해.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도 그것도 아까워하고 배운 데가 없으니까 예의를 몰라.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정식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사돈이 갑자기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성민이를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장모님, 저 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보자고 하세요. 전 그 호텔 이름을 듣는 순간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싶었는데 저희가 식자재 납품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채소류의 30%를 저희가 대고 있죠. 매주 2번씩 새벽에 트럭 몰고 가서 배추, 무, 양배추, 파, 양파, 당근 같은 거 내려드리거든요. 호텔 구매팀장이랑도 친하고 총지배인도 저희 부부를 잘 알고요. 그런데 딸이 전화로 걱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거기 진짜 비싼 데야. 1인당 코스 요리가 30만 원이 넘어. 괜찮아? 부담되면 내가 장소 바꾸자고 할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자. 근데 왜 하필 거기서 보자고 하시는 거니? 나도 몰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거기 하자고 하셔서. 솔직히 우리가 한정식집 예약 미리 해놨었거든. 근데 갑자기 또 무슨 마음이신지 바꾸셔서. 뭐 허영심이 도졌나 싶었어요.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돈댁의 허영과 과시욕이 생각보다 상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비싼 곳에서 부를 과시하고 싶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전 솔직히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그 상견례 비용도 애들이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러면 애들이 결혼식 앞두고 괜한 돈을 쓰는 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애들보다 더 애 같은 시어머니가 제 딸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정말 눈에 선하더군요. 지금도 자기 자식 등골 뽑아먹으며 사는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등골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상견례 일주일 전에 미리 호텔에 전화를 했어요. 오랜 거래처니까 구매팀장이 절 잘 알거든요. 아유, 청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내가 거기 호텔 레스토랑에 갈 일이 있어서 미리 연락드리는 거예요. 딸 상견례가 있거든요. 어머, 따님 결혼하세요? 축하드려요. 제가 지배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그냥 조용히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사돈된 거 함께 있다가 마주치면 좀 머쓱할 것 같아서 전화 드린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신경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에이, 그래도요. 사장님이 저희한테 20년간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알아서 준비해 둘게요. 저는 원래 티내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호텔 측에서는 그래도 저희 주요 거래처 사장이 오시는 건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면서 서비스라도 하나 줄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처럼 소박하게 입고 갔어요. 명품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깔끔한 정장 한 벌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평범하게요. 사돈이 저를 어떻게 볼지 뻔했지만 전 일부러 그랬어요. 사람의 가치가 명품이나 비싼 물건으로 정해진다고는 생각 안 하니까요. 있으면 좋기야 하죠. 누가 봐도 돈 많아 보이는구나 싶고, 근데 웃기게도 사돈을 보니 더 검소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이 명품만 휘두르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상견례 당일 저는 남편이랑 같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직원들이 아는 듯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슬쩍 아는 척하며 들어갔죠. 오랫동안 거래 상대였는데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하긴 했죠. 이때쯤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프론트 직원 중 한 명이 저한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일이 많이 급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끌지 않으려 빠르게 약속 장소까지 갔어요. 사돈은 이미 와 있었어요.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하고 온 것처럼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귀에는 반짝반짝한 귀걸이, 손가락에는 커다란 반지, 목에는 진주 목걸이. 온몸이 번쩍번쩍했어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요. 이 자리가 자기의 동무대인 것처럼 아주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어머, 사돈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사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제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뻔히 보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성민이랑 우리 은주도 와 있었어요. 성민이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었는데 표정이 좀 긴장돼 보였어요. 은주는 절 보자마자 달려와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성민이한테 가볍게 인사했어요. 성민이 잘 있었어? 네, 장인어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사돈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죠. 여기 괜찮죠? 분위기 있고 격식 있고. 역시 상견례는 이런 데서 해야 제맛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 자주 와요. 자주 온다니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 카드도 안 되던 사람이 여기 자주 온다고요? 사실 지배인하고도 좀 아는 사이예요. 예전에 인연이 있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엔 진짜로 궁금해지더군요. 여기 온 것이 그냥 허영심 때문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직원이 물을 따라주고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딸이 이곳을 예약할 때 어떤 코스로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워낙 가격대가 높아서 확인하고 주문할 생각이었기에 이렇게 직접 코스를 결정해야 했어요. 모두 똑같은 메뉴판이었는데 사돈이 자기 메뉴판을 먼저 펼치며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여기 코스 요리가 1인당 꽤 하는 편이에요. 괜찮으시죠? 좀 비싸긴 한데 뭐 특별한 날이니까요. 참 저 허영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그 사돈이 계속 저를 긁는 겁니다. 사돈, 괜찮으시죠? 이 정도로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은 뭐든 비싸요. 뭐든.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꾸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메뉴판을 천천히 펼쳤어요. 메뉴판을 열어 메뉴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 메뉴판 아래쪽에 포스트잇으로 거래처 정미애 사장님 전용 메뉴판이라며 쓰여 있었고 금액 상관없이 모두 무료라고 적혀 있더군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배려해 주신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저는 메뉴판을 보면서 잠시 멈췄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티를 내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근데 사돈이 제 표정을 오해한 거예요. 제가 가격을 보고 놀란 줄 안 거죠. 어머, 왜 그러세요? 가격이 좀 비싸죠? 아, 아니에요. 그냥 그랬더니 사돈이 킥킥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깔보는 투였는지 듣고 있으니 부하가 치미는 말투였어요. 아이고, 시골분이라 이런데 처음 오시죠? 가격 보고 놀라셨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쏠 테니까 마음 편하게 드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시골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좀 버거울 수도 있잖아요. 밥 한 끼에 10,000원 쓰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다 이해해요. 자기가 쏜다니. 저번에도 카드가 안 돼서 그 난리였는데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딸도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의 표정도 아주 일그러지더군요. 하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 이런 데 올 일이 없으셨을 테니까 이해해요. 안 그래도 우리 성민이가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시게 해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를 잡은 거예요. 성민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언제... 넌 좀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예의 아니야. 사돈이 성민이를 손으로 제지하더니 절 보면서 또 말했어요. 사돈, 뭐 주문할지 제가 골라드릴까요? 여기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아무래도 양식은 좀 낯설 테니까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저기 사돈. 사돈 어른은 스테이크 드실래요?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하거든요. 시골에서는 한우 드시겠지만 여긴 수입산 프라임 등급이에요. 맛이 완전 달라요. 남편 말을 뚝 잘라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더 해봐라.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마음이었죠. 시골에 살면 먹는 거 비슷비슷하죠? 뭐 찌개 종류나 나물이나 뭐 그런 거 먹겠죠. 입맛이 안 맞으시면 어쩌죠? 아니, 시골 산다고 매번 똑같은 것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저희 속을 긁으려는 건지 계속 그런 말을 하더군요. 농사 지으시면 새벽부터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고생 모르고 살아서 죄송하네요.
괜히 사돈 앞에서 자랑하는 것 같고 그냥 사실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죄송하다면서 왜 계속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딸이 옆에서 참다 못해 말하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부모님이 비수도권에 사시긴 하지만 그런 말씀 들으실 정도로 힘들게 사시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는 거지. 은지야, 괜찮아. 저는 딸의 말을 막으며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냥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런 생각이었죠. 밥만 먹고 예단과 애들 신혼집 이야기 딱 끝내놓고 집에 가버리자 그 생각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사돈이 쉬지 않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저를 비꼬는 말이었어요. 사돈,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데요. 거기 가보면 이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안 가보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딸 시집 보내면 좀 여유가 생기시지 않을까요? 그때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이 넓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딸도 입술을 꽉 깨물고 있고요. 솔직히 애들 이야기는 안 하고 변함없이 자기 자랑만 하는 꼴을 보니 그냥 저 옆편네 빼놓고 애들하고만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VIP룸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슴에 호텔 지배인 명찰이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20년도 더 전에 저희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현수였거든요. 그때 20살이었는데 지금은 45이 됐네요. 많이 컸더라고요. 현수가 들어오자마자 사돈은 거들떠도 안 보고 곧장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사돈 얼굴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요? 지배인님, 저희 장모님이 사장님요? 그냥 동네 야채 가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성민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고 지배인이 고개를 돌려서 사위를 보더니 공손하게 말했어요. 이분은 정미애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호텔에 20년째 식자재를 납품해 주시는 주요 거래처 대표님이십니다. 네? 저희 호텔 채소류의 30%를 이분 회사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매주 새벽마다 직접 트럭 몰고 오셔서 납품해 주시거든요. 솔직히 신선하고 상태가 좋아서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처시고요. 사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저를 보는 거예요. 아까까지 시골뿐이라 이런데 처음 오시죠? 하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현수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장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사장님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집이 어려워서 학비도 못 낼 형편이었는데 사장님 내외분이 저한테 용돈도 따로 챙겨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심지어 이 호텔 취업할 때도 도움 주셨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현수를 알아보고는 현수 맞네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사장님 은혜를 평생 못 잊어요. 제가 얻어먹은 밥이 몇 갠데. 지배인이 저한테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따님 경사라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됐어. 그냥 먹으러 온 거야. 자네가 신경 쓸 거 없어. 지배인이라 바쁠 텐데 그냥 가서 일 봐. 응?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곧 갈 거야.
에이, 그래도요. 사장님이 저한테는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알아서 준비해 둘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그때 저는 슬쩍 사돈을 봤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사돈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아까까지 잘난 척하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 화장실 좀... 사돈이 허둥지둥 VIP룸을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배인이 사돈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지면서요. 잠깐만요. 제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 잠깐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돈은 고개를 돌리며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지배인은 그런 사돈의 얼굴을 집요하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이 이름 하나를 뱉어냈습니다. 최순자 씨 맞죠? 그 말에 사돈 얼굴이 완전히 파랗게 변했어요. 눈이 흔들리면서 뭐라고 말하려는데 입만 벌름거리더라고요.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최순자가 아니라 김순옥인데요. 지배인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사돈의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돈을 마주한 현수의 단호한 외침도요. 당신 최순자 맞잖아요. 6년 전에 저희 호텔 연애팀 매니저로 일하셨죠? 그때 결혼식 예약금 3건 총 2천만 원 횡령하고 도망치셨잖아요. 제가 그 사건 담당자였어요.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 올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고요. 당신이 직접 낸 이력서 안에 얼굴 제가 수십 번이나 봤어요. 근데 내가 그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어요. 성민이가 네? 하면서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고 딸은 놀라서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눈이 동그래졌고요. 사돈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배인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좀 바뀌셨는데 목소리랑 말투는 똑같으시네요. 눈매도 똑같고. 성형하셨어요? 이름도 바꾸시고? 현수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6년 전 그 일을 직접 겪었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성민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잠깐만요, 지배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셨다고요? 횡령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민아, 엄마 말 들어. 이건 다 오해야. 그때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사돈이 성민이한테 다가가면서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근데 성민이가 손을 피하더라고요. 사정이라... 무슨 사정입니까? 손님들 결혼식 예약금 받아서 본인 빚 갚는 데 쓴 게 무슨 사정이에요? 그때 그 돈 없어서 결혼식 못 올리신 분들 새쌍이에요.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였는지 아세요? 일생일대의 결혼식을 망친 거라고요. 그건... 신부가 결혼식 당일에 드레스도 못 입고 울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그게 당신 때문이잖아. 저는 순간 이해가 안 갔어요. 이 호텔에서 그날 일 피우고 도망쳤으면서 왜 여길 다시 왔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요? 가만 생각해보니 얼굴에 성형도 했고 이름도 개명해서 바꿨으니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원들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작 그런 것만으로 다시 자신이 범죄를 벌인 곳에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곳에 돌아와서 사돈이 두려운 모습 없이 돈 이야기라면서 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아마도 이곳에서 맛본 호화로움을 잊지 못해서 다시 한번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온 것 같아 보였죠. 근데 하필 현재 지배인이 6년 전 당시 그 사건 담당자였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게다가 그 지배인이 저와의 개인적인 기억 때문에 직접 VIP룸에 나올 줄도 몰랐을 거고요. 완전히 자충수를 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 간다고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지배인이 물었어요. 사돈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성민이가 어머니한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온순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어머니, 대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일하셨다고요? 그리고 돈을 횡령하셨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성민아,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했잖아. 너 키워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고. 성민이의 얼굴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저라도 제 부모가 제 남편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분노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죽고 나서 받은 보험금도 많았잖아요. 그건 대체 어쩌고 저런 짓을 하셨어요? 전 여태껏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아버지 보험금으로 비싼 거 사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보험금 어쨌어요? 그건 벌써 다 썼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니? 어머니, 무려 5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 제외하고는. 도대체 그 거액을 어디에다 쓰고 결혼하려고 모인 사람들 돈을 훔치고 다닌 거냐고요? 그 사람들이야 다시 하면 되잖아. 엄마는 당장 내일 살 돈이 없었다고. 사돈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배인이 말을 덧붙였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이분이 여기서 해고당하신 후에 다른 호텔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협력업체 대금 빼돌리다가 또 쫓겨나시고 그 다음엔 웨딩 컨설팅 회사에서 예식장 계약금 횡령하다가 또 걸리셨어요.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성민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게 다 사실이에요? 사돈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돈이 발끈했습니다. 지나간 일 가지고 왜 이래요?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돈, 성민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니. 사돈이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예요. 범죄! 범죄? 아니, 이 여자가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몰라도 당신이 한 짓이 범죄인 건 알죠? 당신이야말로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마세요. 남일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여편네야! 사돈이 저한테 대들었어요. 눈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남의 일이라니? 내 딸이 당신 아들한테 시집 가는데 그게 남의 일이야? 내 딸 인생이 걸린 일이야.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잘난 척하면서 예단 7천만 원, 예물 3천만 원, 전세금 3억을 달라고? 그 돈도 들고 튈 생각이었어요? 사돈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당신 빚 갚으시려고 그런 거죠? 아들 결혼 빌미로 며느리 집안 돈 뜯어내시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성민이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부모의 범죄를 알게 된 것도 힘든데 자신의 결혼식마저 자기 어머니의 범죄 표적이 되었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죠. 사돈이 자기 아들 눈치를 보더니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요. 뭐라고요? 사돈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이 결혼을 밀어붙였다고요?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어디서 사람을 함부로 모함하고 그래? 모함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짜 명품 들고 다니면 본인이 진짜 명품 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가난을 비웃기 전에 본인의 그 삐뚤어진 욕심부터 갱생시키세요.
그 욕심이 당신을 가짜로 보이도록 만드니까. 사돈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험해지는 걸로 봐서는요. 이 시골 촌년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촌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그래, 나 촌년이요. 시골에서 배추 팔고 무 팔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트럭 몰고 다니면서 이 식당 저 식당 납품해. 손은 거칠고 얼굴은 햇볕에 탔지. 근데 그게 뭐? 그 배추 팔아서 딸 이만큼 키웠고 이렇게 고급 호텔에 납품도 해. 그리고 그 배추 팔아서 저기 있는 지배인 대학 보내고 취업시켜줬지. 저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러는 당신은 20년 동안 뭐 했어? 남편 돈 까먹고 남의 돈 훔치고 도망다니면서 아들한테 패만 끼치고 살았잖아. 그게 잘난 거야? 닥쳐!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요? 저는 웃었어요. 니까짓 게 이 호텔 지배인님이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이야. 니까짓 게 여기 VIP 전용 메뉴판 받는 사람이고. 저는 아까 받은 메뉴판을 탁자 위에 탁소리 나게 놨어요. 보세요. 정미애 사장님 전용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무료래요. 10년 넘은 거래처 사장한테 해주는 예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받아보지도 못할 대우. 사돈이 메뉴판을 보더니 입을 딱 벌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골에서 배추 팔면서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서 내 식구 먹여 살렸어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겉으론 잘난 척하면서 속은 썩을 대로 썩었잖아요. 당신 인생 전체가 가짜야, 가짜! 결국 사돈은 주변 사람들 공세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지면서 얼굴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정심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요. 게다가 진짜 반성해서 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발요, 사돈.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성민이가 결혼해야 하잖아요. 은주도 성민이를 좋아하고 저도 성민이는 좋죠. 사윗감으로. 이보다 더 착하고 좋은 사위가 어딨겠어요? 근데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있다면 딸을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그 착한 아들한테까지 이런저런 거짓말 핑계 대가면서 돈 뜯어간 사람이 당신이야.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이니까 부정도 못하는 거죠. 딸한테 들었어요. 성민이 명의로 된 빚도 있다던데. 아들 명의로 대출받아서 당신이 쓴 거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성민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어머니, 그건 또 뭐예요? 내 명의로 빚이 있다고요? 그건 엄마가 급해서 잠깐 쓰고 갚으려고 했어. 순간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딸에게 들어서 성민이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성민이가 몰랐다니. 그런데 제게 그 이야기를 해준 딸도 어리둥절한 모습이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성민 씨가 다 알고 빌려준 거라고 하셨잖아요. 딸의 그 말에 성민이가 뭔가 눈치챈 듯 한숨을 푹 쉬더니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아니 어머니!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돈도 다 드렸어요. 월급 절반씩 꼬박꼬박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명의로 빚까지 내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온순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요. 하긴 뭐 아들 몰래 아들 이름으로 빚 내고 그걸 며느리에게 입막음을 시켰으니. 대체 얼마예요? 얼마나 더 있는 거예요? 사돈이 결국 털어놓더라고요. 울면서요. 빚이 총 3억 가까이 된다고요. 남편 사망 후 보험금 다 쓰고 여기저기 사기치다가 쌓인 빚이요. 성민이 명의빚만 8천만 원이고요. 그중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미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며느리 집안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예단 7천만 원, 예물 3천만 원, 전세금 3억 다 받아서 빚 갚으려고요. 저희를 만만한 시골 농사꾼으로 보고 타겟으로 삼은 거죠. 이게 다 성민이 너 잘 살라고 그런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너 결혼시키려고 그런 거라고? 저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성민이 잘 살라고요? 아들 명의로 빚져놓고 월급 뜯어가고 결혼까지 이용해서 돈 챙기려고 하면서요. 그게 성민이 잘 살라고 한 거예요? 그건 아들 팔아먹는 거예요. 제 말에 사돈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요. 사돈, 제발요. 딱 한 번만요. 이번에 결혼만 성사되면 제가 정신 차릴게요. 다신 안 그럴게요. 성민이를 위해서요. 제발. 성민이를 위해서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돈을 내려다봤어요. 웃기네. 그래서 이번 성민이 결혼해서도 한탕하고 도망가려고 우리한테 서울은 다 이렇게 한다면서 결혼식 비용 다 받아갈 참이었어? 그거 사랑이 아니라 기생이에요. 기생. 아들한테 빌붙어서 피 빨아먹는 거지. 사돈, 나는요 내 딸 그런 집안에 안 보내요. 평생 시어머니 빚 갚으면서 쪼들리게 살게 할 수 없어요. 순간 딸이랑 성민이가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잠깐만요. 어머님, 저는 어머니 같은 사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은지한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성민이를 봤어요. 그 눈이 진심이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성민아, 내가 너한테 묻겠다. 솔직하게 대답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돈 안 줄 수 있어? 매달 월급 절반씩 드리던 거 끊을 수 있어? 성민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네, 오늘 이후로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민아! 사돈이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네 명의로 된 빚 갚을 수 있어? 어머니가 네 이름으로 낸 빚 말이야. 제가 빌린 돈이 아니니까 어머니 살고 있는 집 대출 받아서라도 갚을게요. 마지막으로 결혼하면 네 어머니랑 완전히 분가해. 같이 안 살고 따로 살아. 그리고 어머니 빚, 돈 문제에 은주 절대 끌어들이지 마. 할 수 있어? 성민이가 사돈을 봤어요. 사돈은 울면서 성민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었어요.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성민아,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키웠잖아. 내가 너 하나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 버리면 엄마 어떻게 살아? 성민이가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만 보고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월급 절반씩 드리면서 제 미래 포기하고 살았어요. 저축도 못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래도 은주가 저한테 와줘서 저도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성민아! 근데 어머닌 저를 돈으로밖에 안 받잖아요. 저한테 뭘 해줬어요? 키워준 값은 지난 8년간 어머니가 제게서 받아간 돈으로 다 갚았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사기 사건 관련해서 저한테 도움 요청도 하지 마시고요. 성민이가 저한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은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사람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맹세할게요. 저는 한참 그 눈을 봤어요. 진심이더라고요. 좋아, 믿어볼게. 근데 약속 지켜야 해. 못 지키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내 딸 눈물 흘리게 하면 그땐 내가 진짜로 나서.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딸이 울면서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돈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지르더라고요. 성민아,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널 낳았어. 너 이러면 안 돼. 그만하세요. 내 딸이 저 정도로 좋아하는 남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도 바르게 컸고. 그래서 오늘까지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현수가 어머니랑 연락 끊겠다니 참 다행이죠. 우리도 둘이 결혼하는 거 확실히 도와줄 거니까 사돈은 좀 빠져 있으세요. 아,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제 말뜻을 알아챈 지배인이 말하더라고요. 6년 전 횡령건 아직 공소시효가 안 끝났습니다. 민사 청구도 가능하고요. 호텔 측에서 당시 합의 없이 넘어간 건데 원하시면 고소 절차 다시 진행할 수 있어요. 사돈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얌전히 사세요. 아들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고 당신 빚은 당신이 갚아요. 다시는 성민이한테 손 벌리지 말고요. 그게 당신이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사돈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사돈이 울면서 나가려고 하자 지배인과 다른 남자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사기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한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난리통의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사돈은 그날 이후로 성민이한테 연락을 계속했는데 성민이가 전부 차단해버렸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자로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연락해줘. 라고 수백 통 보내다가 나중에는 배은망덕한 놈. 네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욕하는 문자를 보냈더래요. 결국 성민이가 번호까지 바꿨어요. 6년 전 횡령건은 지배인이 호텔 측이랑 상의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사돈이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야 할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거기에 기존 빚까지 있어서 결국 집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집 팔고 빚과 배상금, 아들 이름으로 낸 빚까지 모두 내고 나니 아예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돈 뜯어먹을 수도 없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니까 도망 다니는 거겠죠?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저희 은주랑 성민이는 6개월 뒤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많이 안 부르고 가족이랑 가까운 친구들만요. 성민이가 화려한 건 이제 질렸어요. 진심 어린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더군요. 신혼여행도 안 가고 바로 일 시작했어요. 사위는 뒤늦게 돈 모으는 재미에 들려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군요. 은주도 옆에서 도와주고요. 보기 좋았어요. 얼마 전에 명절에 둘이 내려왔는데 성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일이 없었으면 전 평생 제 어머니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잘못 산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네가 잘못 살았겠나. 부모가 아들을 그렇게 끌었으니 그럴 수밖에. 그래도 이제 자네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 우리 은주 행복하게 해줘. 그거면 내가 자네한테 바랄 게 아무것도 없네. 욕심은 끝없이 스스로를 불태운다고 합니다. 사돈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 욕심이 뭔지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오다가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됐으니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